부동산의 금융화예요. 금융시장하고 이 부동산 시장하고 하나를 엮여버려요. 그래가지고 금융의 논리가 부동산으로 들어오고 부동산의 논리가 다시 금융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안녕하십니까. 증시학도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이 기다리시는 한국 최고의 제약 경제학자, 기다리셨던 홍기빈 선생님이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지난해 저희가 우리 홍기빈 선생님을 통해서 정말 많은 것들을 깨닫고 배웠고, 그리고 어너더 경제사를 통해서 세계사 전반에 대한 어떤 조망을 얻게 됐던 것 같아요. 그 어너더 경제사는 이제 잘 팔립니까? 잘 팔린다는 소식을 못 들었습니다. 처음만 반짝 팔리셨던 거죠? 예, 그렇죠. 네. 네. 다시 한번 그래서 환기를 하기 위해서 지금 어너더 경제사가 총 3권 중에 1권, 2권이 나와 있고요. 홍기빈 선생님과의 대담이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그래서 경제사적으로 뭔가 이해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1권과 2권을 보시면 전반적으로 이게 이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하는 거에 대한 그 안목을 얻으실 수 있으니까 절판되기 전에 빨리 구매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작년에 이제 우리 홍기빈 선생님 통해서 작년과 재작년 2년에 걸쳐서 우리가 이제 자본주의가 어떻게 생겨왔으며, 그리고 자본주의가 현대 문명을 어떻게 만들었는가, 그리고 자본주의의 탄생 배경이 되었던 부르주아지가 없었으면 현대의 이 문명 사회가 가능했을까,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현대 문명 사회에서는 이 자본주의 시스템이라는 게 아주 가장 자본주의 시스템이 정말 반영된 게 현대 문명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는데 그것들은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이런 고민들도 좀 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느끼는 바는 이 자본주의 시스템의 본질적인 위기가 오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상당히 많이 들었는데요. 어떤 면에서 이런 느낌을 받게 되냐면, 저는 개인적으로 자본주의가 가진 강력한 힘 중에 하나는 사람으로 하여금 열정적으로 일하게 만드는 그 역동성이 있다라는 측면에서 자본주의가 힘이 있는 것이고, 그 역동성이라는 것은 계층 이동을 할 수 있다라는 사람들로 하여금 미끼를 주는 것. 그래서 사람들이 계층 이동을 하기 위해서 정말 자본주의 시스템을 받아들이고 정말 열심히 일한다. 그렇죠. 근데 이제 그 과거 마르크스가 비판을 했듯이 자본주의의 문제점과 한계는 극단적으로 양극화가 되면서 오히려 계층 이동이 가능했던 것이 계층 불가능하게 되면 혁명이 일어난다. 해서 이제 공산주의 혁명 이론이 나왔던 것인데, 최근 자본주의 시스템을 보면 그 고유한 역동성이 점차 사라지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습니다. 이따가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제일 그러니까 좀 염려하는 현상은요, 부동산의 금융화예요. 이게 지금 바로 이 말씀을 드릴 건 아닌데, 부동산하고 부동산 시장이라고 하는 게 자산 시장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거는 옛날부터 있었는데, 이거는 한 20년 정도 된 현상인데, 금융시장하고 이 부동산 시장하고 하나를 엮여버려요. 그래가지고 금융의 논리가 부동산으로 들어오고 부동산의 논리가 다시 금융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금융이 본래 해야 되는, 아까 그 말씀하신 게 자본주의가 갖고 있는 역동성 하나가 산업을 조직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적 물적 자원을 실제로 동원을 해가지고 생산적인 용도로 쓰이게 만들고 효율적으로 조직하고, 여기 이제 자본주의 생명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부동산이라는 거는 아시다시피 이거는 렌트 세킹, 그러니까 지대 추구의 어떤 끝판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것인데, 아주 원조라고 말할 수 있는 건데, 자본주의는 두 얼굴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자본주의의 본 얼굴은 끊임없는 축적이죠. 그러니까 자산 가치의 끊임없는 팽창인데, 자산 가치의 끊임없는 팽창을 위해서 그 수단으로 효과적이다 싶을 때는 인적 물적 자원을 동원해서 생산을 조직하거든요. 그런데 이 자산 가치를 증식한다라고 하는 것의 본질적인 측면은 뭐냐면은 권력의 축적에 있어요. 그러니까 권력의 축적에 유리하다라고 싶으면은 이게 꼭 생산을 조직한다는 쪽으로 기울어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권력을 축적하는데 좀 더 도움이 되고 다른 방법이 있다 그러면은 언제든지 생산을 팽개치고 바로 권력을 축적할 수 있는 방법으로 넘어가 버리게 되거든요. 네. 근데 부동산 시장하고 금융 시장이 합쳐지기 전에는 금융이라고 하는 게 축적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뭐 좋든 싫든 간에 생산을 조직하는 수밖에 다른 길이 없으니까. 네. 이렇게 하면 자본주의가 생산적인 것이 되고 사회 전체를 살찌우는 아주 훌륭한 도구가 될 수가 있죠. 그런데 부동산이라고 하는 건 그게 아니고 사회의 권력 구조, 위계 구조에 근거해 가지고서 지대를 얻어내는 건데 이렇게 해서 자본을 축적하는 방법도 있다라고 하면은 금융이 뭐하러 생산을 조직하고 기업을 금융을 하는 쪽으로 굳이 가겠습니까? 네. 바로 부동산으로 오게 되겠죠. 네. 그래서 부동산의 금융화, 또 이제 금융의 부동산화, 이게 최근에 한 20년 정도 벌어진 일인데 지금 전 세계 어디라 할 것 없이 그래서 이 부동산 시장이 들썩들썩하고 집값이 오르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면은 자본주의가 과연 생산적인 것인가? 라고 하는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게 되죠. 네. 예. 우리가 이제 그러면 자본주의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자본주의라는 게 우리는 그동안에 이제 산업을 조직해서 자본을 축적하는 과정들을 봤는데 그거는 산업화 시대 이후의 주요 그렇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그 점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어나더 경제사 특히 일본을 쓴 가장 중요한 목표가 뭐냐면은 사람들이 자본주의에 대해서 제일 많이 헷갈리는 거예요. 자본주의는 생산이다라는 식으로 많이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는 결과적으로 벌어진 일이지 자본주의의 본 얼굴은 아니에요. 18세기까지의 자본주의는 생산하고는 큰 관계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제가 그 일부러 일권에 아주 공들여서 쓴 부분이 있는데요. 요건 제 얘기가 아닙니다. 그 존 메이너드 케인스가 영국에서 자본 축적이 시작된 거를 뭘로 잡느냐면은 1580년에 프랜시스 드레이크라고 하는 해적이 스웨덴 상선을 털어요. 그걸 영국 자본이 축적된 시작이라고 봅니다. 이 맥케인스가. 자, 이건 무슨 얘기냐? 자본주의라고 하는 거는 다른 아무것도 아니고 제일 원초적인 모습은 자산 가치의 팽창이에요. 화폐로 표현될 수 있는 자산 가치의 팽창. 이건 뭐 모든 투자자 여러분들께 감이 확 오실 겁니다. 그 방법에 있어가지고 생산이 효과적이다 그러면 생산을 하는데 무역이 효과적이다 그러면 무역을 하고 그 다음에 노예 사냥을 하는 게 효과적이다 그러면 노예 사냥을 합니다. 최악의 경우에 전쟁을 하는 게 효과적이다 그러면 전쟁을 합니다. 네. 요게 자본주의의 그 16세기에서 18세기까지의 민낯이었었어요. 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그 프랜시스 드레이크가 그 1580년이면은 스페인하고 그 남미 대륙 사이에 무역이 이제 활발할 때인데 이게 말이 무역이지 사실은 스페인에서 그 남미 대륙을 일방적으로 착취하고 약탈해가지고 온갖 보화를 갖다가 이제 스페인 본국으로 옮기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스페인 상선들에 실려 있는 금의 양이 어마어마했다고 그래요. 네. 이거를 그 전설적인 해적이죠. 프랜시스 드레이크가 1580년에 턴 겁니다. 그런데 이 해적선에 투자를 했어요. 이 해적선이 그냥 우가우가하는 무슨 게 나룻배 몰고 나가는 이런 원시적인 사람들이 아니고 영국에 있는 귀족들을 뿐만 아니라 엘리자베스 여왕께서 엄청난 돈을 들여가지고 아주 빵빵한 그 해적선을 만들어서 그걸로 탄 국가 사업이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거를 털고 나니까 이제 드레이크도 뭐 큰 돈을 벌었지만은 영국 왕실도 투자한 거를 수익을 걷어들였잖아요. 네. 수익률이 1000%였어요. 네. 그래갖고 케인스 말에 의하면은 그때 영국 왕실이 부채가 꽤 있었는데 그 벌어들인 돈으로 부채 다 갚고 네. 그리고서 그 엄청난 돈이 남았다 그래요. 이 돈을 어떻게 했느냐? 이 돈으로 영국 왕실에서 레반트 회사라는 걸 세웠는데 레반트 회사가 나중에 동인도 회사로 합병이 돼요. 그러니까 케인스가 보기에 영국 자본주의에서의 최초의 자본 축적은 이 해적질로 시작이 되었다. 그게 한 몇백 년 동안 복리로 불어나가지고 오늘날 영국의 자본주의가 된 거다. 케인스는 이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때 자본이 자산 가치가 불어나는 걸로 봤을 적에 이게 생산하고 관계가 있었느냐? 아무런 관계가 없죠. 그러면은 그렇게 해가지고 자산을 불리면은 영국 여왕은 그걸로 다시 어떻게 하냐면 군대를 조성하고 또 해적지를 조성해가지고 또 한판 일을 벌여가지고 또 돈을 법니다. 이것도 자본주의죠. 네. 여기서 나타난 자본주의 그리고 여기서 나타난 자산가치 확장이라고 하는 거는
물불 안 가립니다. 뭐 이것저것 가릴 것 없고 검은 고양이, 흰 고양이 가릴 것 없어요. 자산 가치만 불려줄 수 있으면 그게 자본주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오히려 해적질이라든가 원거리 무역 같은 걸 했는데 그 당시 영국의 동인도 회사도 영국에도 동인도 회사가 있었고 네덜란드에도 동인도 회사 있었거든요. 이 동인도 회사들이라고 하는 게 요새 같은 무슨 무역 회사를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되고 사실은 조직적인 그 해적들이었었어요. 자기들의 그 독점적인 상권을 지키기 위해서 거기 방해가 되는 다른 국적의 상선들은 몽땅 다 때려 부시는 해적들이었었어요. 네. 그러니까는 이 무력을 통한 원거리 그 무역의 독점권을 갖다가 확보하는 저거였으니까 이렇게 되면은 요때 자본주의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무력을 확보해서 이 원거리 무역의 그 저 무역로의 독점권을 확보한다. 이게 자본주의의 제일 중요한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산업혁명이 나고 나서 기계질 생산이 시작이 되니까 네. 아예 해적질 같은 비즈니스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 규모가 훨씬 크다는 말씀이신 그렇죠, 거죠? 그렇죠. 해적질은 사실은 언제나 항상 있는 게 아니라 예. 어쩌다 한 번. 어쩌다 한 번이고. 큰 돈을 벌긴 하지만 그렇죠. 수익률도 좋긴 하지만 매번 예. 있는 게 아니다. 그리고 네덜란드처럼 저기 이제 자카르타나 이쪽에서 무역로를 확보해 가지고서 거기 후추 같은 거 들여와서 아주 비싼 값에 팔아서 큰 돈을 벌긴 했거든요. 네. 그런데 그 후추 시장이라고 한 게 돼봐야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산업혁명이 나니까 무슨 시장이 열렸냐면요. 연지. 면 시장이 열린 거예요. 옷 시장이 열린 옷 거죠. 시장이 열린 겁니다. 그러니까 옷 시장. 먹는 거 기호식품에서 기호식품이 아니죠. 네, 예. 이제 의복으로 바뀌면서 사치품, 기호식품 시장에서 의복 시장으로 바뀌니까. 생필품 시장으로 바뀐 거죠. 그럼요. 그러니까 모두에게 필요한. 그럼요. 예. 그러니까 이 시장 크기라는 게 이건 비교가 안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자본가들이 정신이 번쩍 난 게 지금 무슨 무역 같은 거 하고 전쟁 같은 거 할 때가 아니라 네. 빨리 기계 들여와가지고 대량으로 생산을 해가지고 이 엄청난 시장을 세계 시장을 다 먹어버려야 되겠다. 요게 산업혁명의 의미예요. 자본주의가 생산하고 연결이 된 거는 바로 산업혁명을 통해서 연결이 된 거지. 네. 그 전에는 자본주의는 사실은 생산이라고 말할 수가 없었어요. 자, 그러면 조금 더 앞으로 가서 예. 그 자본주의의 완전 초기 부르주아지 예. 성벽에 붙어 있는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부르주아지의 그러면 예. 주요한 그 자본 획득 방법은 예. 이건 규모가 여기에 크지 않으니까 해당이 해적지는 안 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럼 여기서는 어떤 이때는 자본주의가 있었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어. 왜냐하면은 재밌는 얘기를 해볼게요. 유럽 사람들이 아라비아 숫자를 쓰기 시작한 게 이제 르네상스 때부터거든요. 네. 그 전에는 이 상인들이, 그러니까 물론 이탈리아 북부에서는 그 전부터 아라비아 숫자를 썼습니다. 아라비아 사람들이랑 많이 만나니까. 근데 아라비아 숫자를 안 쓰면 로마 숫자를 써야 되잖아요. 네. 로마 숫자는 어떻게 되냐면 사치 견산이 불가능해요. 그 IV 써놓고서 네네. 곱하기를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처음에 성벽에 붙어 있었던 초기 상인들은 있잖아요. 네. 좀 심하게 말하면 10 이상의 계산을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대규모의 숫자를 가지고 합리적으로 어떤 이윤을 계산한다든가 이런 개념이 하나도 없고 네. 매번 거래를 할 때마다 내가 이익인지 손해인지 이걸 보면서 따라다니는 그야말로 아주 원시적인 상업이었던 거거든요. 이걸 떠나서 장부를 쓰기 시작한 사람들이 언제냐면은 이 세덴터리 머천트라고 그러는데 앉아서 일하는 상인들, 이 보부상이 아니라 요게 이탈리아 북부 도시에 제일 처음 생겨나요. 요게 언제가 되냐면 13세기, 14세기 요때가 되는데 이때 쓰는 장부라고 하는 게 뭐냐면 금전출납부 같은 거거든요. 단식부기예요. 네네. 근데 잘 아시겠지만은 단식부기를 쓰게 되면은 자산의 규모를 알 수가 없죠. 네. 자산의 규모를 알고 그래서 이윤의 그 단기 순이익이 정확하게 얼마였느냐, 자산이 전기에 비해서 어느 만큼 불었느냐를 알기 위해서는 복식부기가 필요하잖아요. 네. 복식부기가 확립된 거는 1494년에 루카 파치올리라는 사람이 오늘날에도 이제 원형을 이루는 그 복식부기 방법을 확립합니다. 물론 고전에서도 좀 쓰여긴 했는데, 그러니까는 대략 한 15세기 정도는 들어와야 자산, 이 복식부기의 개념이 생겨나고, 네. 이윤이라든가 자산 가치의 개념이 생겨나니까, 그 전, 그러니까 14세기 이전에 있었던 상인들은 이걸 근대적 의미의 부르주아라고 말하기 자본주의가 있었다고 말하기 힘들어요. 네네네. 정확한 어떤 이윤 개념이 있었던 게 아니니까. 네. 그래서 그 베르너 존바르트라고 하는 유명한 경제사가가 있는데 네네.
자본주의가 태어난 해를 굳이 숫자 하나로 잡으려고 한다면 나는 1494년을 얘기하겠다. 그때 복식부기가 확립되고 자산과 이윤의 개념이 확립이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그냥 내가 이익이 되는 거래를 막 이리저리 쫓아다닌 게 상인들의 행태였었으니까 네. 이런 사람들은 세계 어디에나 있었고 어느 시대에나 있었고 그런데 그게 아니고 체계적으로 장부를 써서 아 자산 가치를 불리려면 이렇게 전략을 세우고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라고 체계적으로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된 거는 이 이윤과 자산의 개념이 명확하게 잡힌 이후라고 봐야 되는 게 아니냐. 그래서 보통 르네상스 이후를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잠깐 곁다리로 가는 질문 하나를 드리겠는데요. 예, 예. 아시아권에서는 전반적으로 보면 상인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낮습니다. 사농 공상으로 표현되는 예, 예. 가장 천민 바로 윗단계에 그래서 굉장히 그 사람 취급을 못 받는. 예. 근데 그렇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너희들이 뭐 특별히 생산을 하거나 뭔가 발전적인 썸띵을 하는 게 아니라 남의 거를 거강꾼 노릇을 하면서 남의 이익을 취하는 행동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 예, 예. 라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러면 유럽이나 저쪽 서양은 어땠을까 하는 생각과 함께 예, 예. 이런 인식이 달라진 게 바로 1494년 복식부기 이후에 자산 축적이 가능해진 상인부터 상인에 대한 인식이 바뀐 거 아닐까? 아 그것도 맞죠. 예. 아, 맞아요? 그것도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수정하고 싶은 부분도 있고 맞는 부분도 있는데 우선 수정하고 싶은 부분도 좀 말씀드릴게요. 산업공상의 질서는 그 성리학의 세계관이거든요. 네네. 근데 실제로 중국의 역사라든가 일본의 역사를 보게 되면은 상인들이 항상 그렇게 낮은 위치에 있었던 건 아니고 이때 문제를 그 분석하기 위해서는 이 자본주의의 본질은 사실 권력에 있다는 걸 꼭 알 필요가 있어요. 네. 잠깐 그 얘기를 하면은 자본주의란 건 자산 가치를 불리는 거잖아요. 네. 자산 가치가 불어나기 위해서는 권력이 불어나야 돼요. 그래서 그 나라마다 권력자들이 자기들의 권력을 어떤 형태로 소유하고 있었느냐라고 하는 거에 착목할 필요가 있는데 이거는 서양이나 동양이나 사실은 큰 차이는 없어요. 어떠냐면은 토지 귀족들은 상인을 미워해요. 네. 왜냐면 토지 귀족들의 권력은 어디에 기반하냐면 토지에 기반하고 있고 농노들이나 소장농들로부터 직접적으로 수취해가지고 네. 창고를 빵빵하게 해가지고 하인을 많이 거드리는 게 이제 토지 귀족들의 저 권력의 성격이란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상인들에게 별로 아쉬울 것도 없고 상인들하고 항상 적대 관계에 있어서 상인들은 아래로 가야 한다라고 하는 상인들을 천시하는 세계관을 갖고 있어요. 네. 요거는 그 성리학만 그런 게 아니라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에서도 그 경제사상에서도 이 상인들은 천하의 몹쓸 놈들이다, 이 사기꾼들이다라고 하는 게 강하게 나타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다 마찬가지인데 문제는 어떻게 되냐면은 이 전체적인 제국이나 그 중심 진짜 지배계급의 권력이 토지에 많이 의존하고 있느냐 아니면 무역에 많이 의존하고 있느냐랑 또 관계가 있습니다. 네. 만약에 지배계급이 그러니까 어떤 나라 이를테면 로마 공화국 초기처럼 네. 아주 농업적인 성격이 강해서 물론 아주 초기입니다. 아주 초기 공화국인데 농업적 성격이 아주 강할 때는 지배계급이 상업을 천시하고 상업을 억압하는 경향이 있죠. 왜냐하면 자기들의 권력을 저거 하니까요. 이 토지 귀족들이 그 도시라든가 해변 도시라든가 시장에 나가봤더니 그냥 너무너무 진귀한 물건이 많고 사람들이 북적북적해. 근데 이거를 하려면은 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토지 귀족들이 무슨 돈이 있어요? 창고에 재물은 빵빵할지 모르지만 화폐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속이 아프고 배알이 꼴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놈의 시장 다 때려부셔라. 저 도시 다 때려부셔라. 그래서 상업을 억압하는 형태로 나타나는데 네. 일정 정도 규모가 커지게 되면은 무역이라고 하는 관계를 맺고 이러다 보면은 시장을 통해서 조달할 수 있는 게 많다라고 하는 걸 알게 되거든요. 이를테면 고대 아테네가 그렇게 됩니다. 네. 고대 아테네가 초기에는 그냥 쬐깐한 도시였었는데 네. 페르시아 전쟁을 한번 거치고 나서는 이 에게 해무역을 거의 장악하다시피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다음부터는 이때 뭐 아테네의 지배계급이라고 말해봐야 평민들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데 이 권력이 뭐에 더 많이 기존하냐면은 맨날 그 땅에서 이게 농사 지은 걸로 그냥 밥 먹고 삼계탕에 해 먹어봐야 재미도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외국에서 온 진귀한 물건 같은 것들, 금은보화 이런 것들에 좀 더 치중을 하게 되고 군사력도 용병을 쓸 수 있다. 시장에서 돈만 많으면 이렇게 되면 지배계급이 서서히 상인들을 갖다가 우대하게 되고 네. 상업과 상인의 권력이 올라가게 돼요. 네. 그러니까 이 고대 도시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이건 서양사의 경우인데 고대 도시들을 보면은 이게 그리스건 로마건 맞아요. 토지 귀족이 우위를 점할 때가 있고 해상 세력이 우위를 점할 때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 두 세력의 묘한 갈등 사이에서 그 도시가 왔다 갔다 하는데
그거에 따라서 경제사상에서 그러니까 비록 이 토지 귀족들이 주로 철학책을 많이 쓰니까는 우리가 철학책만 보면은 항상 상인들이 그 멸시를 받은 것처럼 보이지만은 이 실제 권력이 작동하는 거 보면은 이 지배계급의 권력이 어느 쪽으로 기우느냐에 따라서 상인들의 위치가 굉장히 올라가기도 합니다. 중국이나 일본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중국의 경우도 송나라 때 무역이 굉장히 어마어마하게 행해졌고 나중에 청나라 때가 되면은 이 중국의 어떤 그 시장의 통일 상태라고 하는 게 아담 스미스가 꿈꾸었을 정도로 발전된 시장 경제가 실제로는 청나라에 있었다라고 말할 정도예요. 네. 이렇게 되면은 지배계급이 가령 몽고의 원나라의 지배계급이라든가 청나라의 지배계급이라든가 상인들을 꽤 억압하지 않습니다. 네. 왜냐면 이 사람들이 잘 움직여줘야 이게 자기들의 부도 생겨나니까. 일본도 마찬가지인데 일본도 에도 시대에 들어오게 되면은 이 전국 에도 막부라고 하는 시스템 자체가 상인들을 통해 가지고 물자를 조달하지 않으면은 이 막부의 권력이 유지가 안 되는 상황이에요. 네. 이렇게 되면 정상, 그러니까 정치적 상인들이라고 그래가지고 지금도 이름이 남아있죠. 미쯔이라든가 미쯔비시 같은 이 집안들이 그 에도 시대에 생긴 집안들이에요. 네. 이렇게 해서 큰 상인들을 키워줍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이제 전통적인 성리학적 세계관을 가진 토지 귀족들은 불만이 굉장히 많아지죠. 네. 이 갈등은 서양에도 있고 동양에도 있었는데 비단 조선의 경우에 이 성리학적인 토지 귀족의 세력이 계속 강했고 상업을 억압하는 일들이라고 하는 게 조선 거의 끝날 때까지 계속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조선 역사 때문에 우리가 그런 통념을 가지게 된 건데 네. 실제 중국이나 일본의 역사를 보게 되면 상인들의 위치가 상당히 높고 네. 상업이 굉장히 발달할 때가 많았었다. 이런 것도 우리가 기억을 해둘 필요가 있죠. 네. 예, 아. 요거는 좀 드리고 싶은. 너무 감사하죠. 저희가 뭐 부분이었습니다. 어떻게 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배우면서 하는 건 너무 감사하고. 요 부분 좀 자세히 보시고 싶으면은 네. 그 케네스 포메란츠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네. 우리말로 아마 대분기라고 번역이 됐을 텐데 네. 영어로는 Great Divergence입니다. 네. 서양하고 동양이 언제부터 이렇게 확 차이가 나기 시작했느냐라고 네. 하는 걸 다룬 책인데 현대 고전으로 남아 있어요. 이 어마어마하게 잘 쓴 책이고 훌륭한 책인데 여기 보시면은 서양과 동양에서의 상업의 위치가 어떤 식으로 돼 있었나 이 많은 해안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네.